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원표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현업에 종사하시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의 꽃이 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을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합격에 필요한 과락 방지 과목입니다. 아니 어떤 강사가 말입니다. 강의를 하는데 겨우 면가락을 하고 강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올해 일반적으로 2차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령이라는 과목이 거의 대다수 수험생들의 경우에 80점 영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라는 과목 아시죠? 60점 언저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부동산 공법은 40점만 맞아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40점 맞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있더라도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모든 시험 공부의 출발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의 내용은 크게 6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6가지 법률을 가지고 이제 시험 내용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숫자가 출제 문제 수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건축 7, 주택 7, 농지법 2문제에서 도합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이 출제 문항수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숫자 중 절반만 한번 맞춰볼까요? 6개, 3개, 3개, 4개, 4개 하나를 맞추게 되면은요 55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필 굴렸더니만 2개 더 맞으셨네. 60점입니다. 60점이 쉽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보는 이 시험 자체는 법률 시험입니다. 법률 시험은요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3년, 길게 5년 정도 보시게 되면은요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의 내용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는 다시 반복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내용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적혀있는 문항수의 절반까지는 누구라도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연필 굴려서 합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요. 일단 다른 과목도 다 법률 과목이긴 합니다만 이 부동산 공법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별칭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포의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포스럽다는 말 속에 무슨 산발한 귀신이 나타나든지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이 법률의 체계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구조라는 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의 체계라는 것은 절차와 효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구조 속에는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게 되죠. 그러면은 법률의 체계를 알게 되면은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 구조상의 원칙과 예외를 아시게 되면은 학습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양의 방대함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최소 학습 분량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두는 게 우리가 바라는 공부 방법론일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의 용어 정의라든지 핵심이 되는 내용의 줄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한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과정에 더불어서 기출문제라는 분석을 통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하여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가 되면은 모의고사를 쳐봄으로써 내가 실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완결을 짓게 되는 그런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등대적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멀리서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보이는 그런 등대의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은 제가 반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를. 제가 처음에 절차와 효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차와 효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공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처음 공부한다 해도 내용 모르셔도 답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제 배우는 내용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도시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립하는 절차상으로 수립하고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를 보면 이건 또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승인 과정에 주변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요. 동급의 행정기관장끼리 협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차라는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수립의 절차의 흐름이 있겠죠? 바로 이 절차의 흐름에 관계되는 것들인데요. 100%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이 절차에 관한 지문은 거의 대다수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세한 내용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은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계되는 규정 주로 많은 부분들이 맞는 지문의 형태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효력에 관계되는 규정입니다. 실제 법조문이 이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효력 발생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 실제 기출 지문입니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닌데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X네요. 또 보세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틀렸죠. 세 번째입니다.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잖아요.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효력과 관계되는 지문들이 거의 대다수 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앞에 봤던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험에 분명히 나오겠죠. 물론 나오더라도 이제 빈도수가 조금 적을 뿐이고 나온다 해도 맞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틀린 지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차와 효력을 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같이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느 것이 더
좀 중요성이 부각이 돼야 되겠습니까? 효력 파트라는 거죠. 효력 파트.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샘플링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종의 기반시설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공간, 유통, 공급, 보건, 위생, 공공문화, 체육, 방제, 환경, 지초시설 7가지 시설의 분류가 있고 그 세 분들은 종류가 쉬운 10가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적인 시험 문제도 있지만 이것 말고요. 자 봅시다. 수많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은 명칭이 좀 바뀐다고 그러네요. 도시계획 시설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암기 대상 아닙니다. 일정한 공간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결정하죠? 좀 전에 보셨는데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고 그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하겠는데 시험 문제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그러하지 않다예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종류가 이렇게 잔뜩 있답니다. 여기는 제가 샘플로 몇 개 써놓은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요. 심지어 이것 보실랍니까?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세세한 내용까지 11가지 이렇게 많다고 이 종류 자체가. 그러면 이 종류를 모두 외워야 답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일단 또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장사시설 종합의료 폐차장 등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언급이 됐죠. 이러한 기반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하랍니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점용허가 대상 공원안 기반시설이나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암기를 해야 답이 되느냐? 큰일 날 소리죠.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종류가 지칭되는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봤던 거 여기 보세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좀 전에 봤던 사회복지시설, 뒤에 문제에서 봤던 거죠.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 이렇게 구체적 종류가 지칭되는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시험 공부라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아시게 되면은 답을 찾는 방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고 설치를 할 때는 자, 원칙은요, 관리계획 결정을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네요. 이렇게 구체적 종류가 나오는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한다, 결정 안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이 종류를 알아야 암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원칙을 선언할 때는 종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그렇다고 딱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구체적 종류, 무엇 등의 종류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법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든 법의 원칙과 예외의 형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니까 결정 없이 하는 내용이 이렇게 또 잔뜩 있답니다. 암기하냐고 큰일 날 소리죠. 여기 보니까 전기 공급 설비라는 것도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를 하지만 가로 열고 그에 따른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요. 제외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 반대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고 설치하라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시적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물어봤네요.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뭔가 구체적 종류가 나열되는 것들은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여기 종류가 이렇게 다 나열됐는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로 안에 든 내용이 뭔가 있었죠. 전기 공급 설비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결정 없이도 하지만 그중에 발전소, 변전소, 송전소는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류를 외워야 한다면 이 발전소, 변전소, 송전소라는 종류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려거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다만 무언가 종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한다고 했죠. 그중에 다만 하나 예외가 있었죠. 전기 공급 설비도 관리계획 결정 없지만 여러분이 암기할 건 뭐죠? 발전소, 변전소, 송전솔로의 경우만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종류를 여러분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것,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을 공포의 공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양의 방대함입니다. 양을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 제가 단적으로 양 줄이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고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대한 불안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에 맞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대면 못해도 이런 화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